홍춘욱 박사님과 함께 아주 시원함의 아이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오늘은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네. 자, 우리 홍 박사님. 저는 지난 시간에 나오셨을 때 아직도 잊지 못하는 멘트 한마디가 있었는데 뭐였죠? 뭐였었냐면 그 고객분들이 박사님 미국 주식 좋다면서 한국 주식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한국 주식을 사려고 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지금 한국 주식이 그때 막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였으니까 네. 그럼 당연히 한국에서 빠져나와서 미국을 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홍 대표님은 왜 반대로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당연히 그때도 말씀하셨던 게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 시장에 좀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요즘 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뭐 탄핵과 계엄은 저도 생각을 못했고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레벨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레벨을 보고 판단할 때 있어서 항상 봐야 되는 게 펀더멘탈인데 제가 이제 매크로를 32년 본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시장을 쭉 보면서 항상 제가 배운 하나의 키포인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접근하지 않으면 돈 벌기 어렵다. 반대로 시장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특히 제일 심각한 버블의 징후이자 고점의 징후는 한국 주식시장에 우량주 사서 장기 투자하면 된다. 그 얘기 나올 때? 네, 그런 이야기가 투자한 지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의 입에서 나올 때 뭐 이것만 믿고 간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고점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이제 지금처럼 미중유의 사태가 닥쳐오고 있다.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가 너무너무 투자하기 좋은 시기죠. 그래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오늘 그 이야기 할 텐데 전체 주식 비중이 국내 주식 비중이 한 13% 정도 돼요. 되게 적죠. 근데 저희는 그보다 더 적어요. 국내 주식.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뭐 우리 국내 주식을 저희가 돈이 들어오는데 판 게 아니고요. 네. 그보다 더 달러 환율이랑 해외 자산이 너무 크게 올라서 상대 비중이 계속 줄어든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한 11월 말 12월 초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와서 이야기했던 게 진짜 제가 진실입니다. 이 가격이면 뭐 별로 그렇게 리스크는 크게 없어 보인다. 밑으로는 크게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2,500 깨지고 그럴 때는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 시작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 저희들 평단가 매수 단가를 또 이렇게 낮추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미래가 되게 밝기 때문에 언제 우리나라가 뭐 정치권 믿고 살았습니까? 아니 우리 경제인데 미래가 밝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차트 한번 지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게 뭐 별게 아니고요.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미래가 밝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빨간 선이 뭐냐면 환율이고요. 그리고 파란 선이 뭐냐면 한국 기업 이익 증가율이에요. 물론 뭐 끝부분 보시면 약간 지금 탄핵 전국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난 11월 달까지 데이터니까. 이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환율 급등하고 난 다음에 기업 이익 좋아지고요. 환율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면 기업 이익이 한 1년 정도 뒤에 좋아지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이 왜 걸리냐 하면 경제 전망이 어두우니까 환율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고 외국인이 판 거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당장 뭐 기업들이 벌벌 떨면서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려 들 거고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벌벌 떨면서 쥐고만 있으니까 당연히 저 호기회를 못 살리다가 저 환율의 상승이 좀 지속되고 더 나아가 경제에 대한 공포들이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 돼서야 뭐 사업을 공격적으로 밀고 나가면서부터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겠죠. 저도 뭐 얼마 전에 어제 창원 갔다 왔는데 그 지방에 있는 대기업 가서 강의하고 왔거든요. 근데 뭐 분위기 살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강의를 취소하냐 마냐를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금융시장의 참가자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 조정하면서 내년에 사람 뽑거나 투자하는 건 전부 다 캔슬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뭐 별로 경제가 안 좋죠. 그러나 이 환율이 유지되고 이 환율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악재가 만약에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공격적으로 또 뭐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같은 일들이 벌어지긴 했었지만 네. 2016년 탄핵 때도 보면 탄핵 끝나고 난 다음 기업들 자금 집행이 상당히 강하게 공격적으로 있어서 그 뒤에 경기가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는 뭐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 내수 경제 좋은 적이 있었나? 솔직하게 저는 그 뭐죠 부동산 PF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네. 지금 2021년 말부터 3년째 우리나라 내수 경기 좋은 적 없었고 이 내수 경기 좋은 적 없었던 나라에 믿고 가는 건 수출밖에 없고 기업 실적밖에 없었는데 적어도 이 선행 지표들이 좋아지는 걸 무시하면서 시장을 나몰라라 하기는 너무 매력적인 레벨이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주식은 뭐 물론 큰 이벤트들이 있었으나 지금 정도 레벨이라면 사도 밑으로 뭐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아 그건 모르고요. 아 그래?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 우리 정프로가 이제 유도하는 발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유도가 아니라 더 이상 당하지 않는. 예, 제가 더 이상 당하지 않는 정프로랑 알고 지낸 지가 지금 6년이 넘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대한 접근은 단타다. 예, 이건 좀 오르면 또 적당히 실현해야 되는 나라지. 한국에서 장타를 노리면 그건 진짜 잘못하면 골로 간다. 왜 그런가 그림 한번 잠깐 보여주면서 제가 뼈를 때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저는 달래주기 위해서도 왔지만 뼈를 때리러도 온 사람이니까요.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예, 좋은 차트가 나와 이게 있죠. 뭐예요? 예, 이게 배당 수익률입니다. 네. 파란 선은 한국의 배당 수익률이고요. 네. 그리고 빨간 선이 뭐냐면 회사들의 자금 조달,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회사채 금리가 높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네. 때 뭐 배당 안 주는 거 이해하죠. 왜냐하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외부 자금 비용이 너무 크면 내부 자금 배당을 줄여서 네. 그 돈을 회사에 있는 돈을 활용해 가지고 투자를 한다. 뭐 기업을 살린다. 뭐 이해해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도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때죠. 제 정말 이때 너무너무 실망이 컸었는데요. 예, 2020년 전후해서부터 최근이죠. 네. 우리나라 회사채 금리가 배당 수익률 밑으로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도 배당을 주지 않아요. 이게 뭐냐? 예, 주주 테러 경영. 예, 주주 중시 같은 소리가 아니고 주주 테러 경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주가 폭락하면 네.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매각해버리고 대주주님을 네. 보호하기 위해서. 네. 네. 그리고 더 나가서 배당을 컷하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올해 연말에 배당 컷이 엄청 나올 거다. 왜? 명분이 있잖아요. 사업의 불확실성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주가는 폭락했지만 주주 너네가 뭐라 든 상관없이 우리는 배당 컷. 배당 중지가 속출할 거다. 왜? 익스큐즈 되니까. 이미 폭락했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나라는요? 바로 CEO가 잘릴 일이죠. 네. 넌 뭐 하는 놈이냐? 주주들이 너를 경영하라고 뽑아놨지 지금 우리를 테러하라고 뽑아놨어? 네. 우리랑 미국이랑 다른 나라잖아요. 다른 시장이고 거기는 주주 중시 경영이고 우리는 주주 테러 경영이니까. 그래서 밸류업 주식들이 그렇게 폭락하는 이유가 배당 줄 거냐? 두 번째 이번에 배당 풀리고 와서 어떻게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죠. 우리는 안 되는 나라라고요. 그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냐? 되게 쌀 때. 그리고 들어가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게 바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네. 부정타요. 왜? 우리는 그보다 더한 지하실이 있어요. 누가 하냐? 대주주님이 한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2020년 코로나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 기업의 우선주를 샀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배당 수익률을 보니까 7%인가 8%가 나오니까. 아니 그때 종합주가 지수가 1,400이니까. 네. 아니 그 귀한 달러 팔아서 내가 한국 주식 샀다니까. 저는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해? 배당 중지하는 거예요. 중지? 네, 배당 중지하더라고요. 우선주가.
우선주는 배당 받으려고 사는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반토막이 진짜 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좀 빨리 샀죠. 그렇지만 이게 뭐야? 우리나라는 그 회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만 이야기하면 다 아는 그 회사예요. 왜 우리는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럴 때는 배당 안 줘도 돼. 기업을 살려야 돼. 기업의 고용을 유지해야 돼. 주주는 뒷전이고 오너님의 그게 최고고 그다음이 노동조합이고 그다음이 정부고 제일 밑에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게 주주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뭐 이게 바닥이다. 그런 이야기 하면 큰일 나는 거고 그냥 물리는 걸 좀 각오하고 다른 자산을 대비했을 때 보니까 이게 8월 달 중국 보는 것 같다. 제가 중국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8월 달에 중국이 PBR이 얼마였냐면 0.5배였어요. 0.5배. 0.5배? 네. 그 나라 평균 PBR이 얼마냐면 홍콩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기준인데 역사적인 20년인가 30년 평균 PBR이 1.7인데 0.5가 된 거예요. 외환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라가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인데 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냥 좀 사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 딱 반대로 우리나라 1년 뒤에 이익이 지금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 역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안 주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서 그렇지. 네. 근데 저 그 생각은 있어요. 그럼 내년 기업 이익이 늘어날까? 내년? 네. 그걸 기대해야 사실 요걸 그 논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상반기는 안 늘죠. 네. 왜? 빅베스 할 거예요. 그래, 또 그런 것도 해요? 그건 한번 기본이죠. 털어내야 돼요? 이번에 CEO가 바뀌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인사 엄청 세게 했죠. 네. 그러면 내가 새로 회사 사장이 됐어요. 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암만 돈 많이 벌어도 구조조정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 S모 뱅크 역사상 최대 이익 나는데 86년생부터 명퇴 받는 거 봤죠? 86년생? 네. 와, 나보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이익이 나고 있는 해에 80년대생부터 명퇴 받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하반기부터 이게 쫙 좋아지겠네요. 그러니 이 빅베스가 12월에 비용을 다 터는 회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좋아지겠지만 네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년 상반기에 비용을 털 거라는 거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익스큐즈가 되니까. 네. 지금은 그래도 되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되니까. 그러고 나면 아까도 차트 보여드렸지만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뭐 그림 다 가져온 거 못하고 가겠네요. 괜찮습니다. 이것만 하고 가도 돼요. 띄워주세요. 네. 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기업 이익에 1년 선행한다. 보이시죠? 네. 예,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는 척 하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최근에. 네. 아니, 얼마 전에 1,300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 150원이 오른 거 아니에요. 저 V자 환율 상승을 우리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게 또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뭐 올해는 아니겠죠. 내년 하반기? 근데 이제 지금은 계속 상승해서 위에서 출렁출렁 거린 거니까 네. 그냥 저는 뭐 내년 상반기에도 좋아지는 회사들은 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마음 편한 건 내년 하반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뭐 투자를 해서 연말 배당 시즌이 온다. 정말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우리가 빨리 배당 공시를 선행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네. 이게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왜 당했냐면 주총이 3, 4월에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했던 거고. 네, 이제 두 맞아요. 번째 결정을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빅베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또 이야기 하나 한 게 네. 내수는 완전히 지금 거의 멸종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이 사람을 안 뽑고 투자를 안 할 테니까. 아니 지금은 그래도 되니까. 제가 너무 좀 센가요? 괜찮죠? 괜찮아요. 아니, 근데 네. 그 내수가 멸종으로 간다는 거는 그 수출 기업들 말고는 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예. 지금 제가 띄워놓은 게 수출과 정부 소비 증가율입니다. 조금만 내릴게요. 저 파란 선이 뭐냐면요. 수출 증가율이고요. 네. 네, 그 빨간 선이 뭐냐면 정부 소비 증가율인데 2020년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 소비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최근에 회복되는 척하다가 다시 빠진 걸 볼 수 있죠. 네. 지난 3분기까지 통계입니다. 자, 이 통계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파란 선 수출이 좋을 때 여기 지금 그림에 여기죠. 수출이 좋을 때는 당연히 지출을 줄여도 돼요. 네. 그건 뭐 그죠 여기 또 2017년, 18년 여기 좀 줄여도 돼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아주 죄송합니다. 엉망진창의 경제 정책을 쓰고 있었죠.
수출이 2022년부터 박살이 났는데 23, 24, 25 내년 예산안까지도 긴축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불황은 정부가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 불황이 예. 왜 이 불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정부 탓이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일단 첫 번째 건설 경기가 어때요? 박살이 났죠. 그렇죠. 예. 건설 경기 박살 났죠. 두 번째가 뭐예요? 정부가 계속 대출 규제하고 있죠. 네. 그래서 가계의 대출도 줄어요. 그죠? 네. 이번에 나온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면 우리나라 가계가 얼마나 건전해졌는지 다 나오니까 뭐 다른 방송에서 했을 거라고 믿고 그냥 네. 넘어가요. 결국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 중에서 양대 주체. 첫 번째 주체가 누구예요? 가계. 예. 두 번째가 정부죠. 예. 이 둘이 모두 긴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만 돈을 좀 쓰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기업이 지금 내년 사업 계획 보니까 다 새로 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제가 강의가 10월에 제일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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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강의를 다니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로 다니는데 요즘 12월이 바빠요. 이거 긴급하게 좀 가르쳐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강의가 온단 말이에요. 네. 오늘 저녁에도 갔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새로 짜고 있다. 그리고 컷할 거다. 내년 상반기 엄청나게 박살날 거다. 동의. 그런데 신정부가 들어서든 이번 정부가 정신을 차리든 해서 이 후자는 별로 가능성이 없지만 네. 아무튼 내년에 추경 안 하는 정부가 없을 것이다. 추가 경정 예산을 네네. 편성 안 하는 정부가 없을 것이다. 왜? 지금까지 바보짓을 했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이걸 누차 우리나라 재정 긴축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니까 네. 저는 약간 면피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재정 건전화 운운하면서 재정 긴축을 계속 달성 유지해서 지금 현재 내수 경기를 망가뜨리다가 네. 이번 이 사태로 더 망가졌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는 내수가 지우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두 가지밖에 없죠. 답이 나왔잖아요. 금리나 재정 추가 경정 예산, 특별 예산 편성이 네네. 내년에 거의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멘텀이 생기겠죠. 근데 그 근데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제 마음이 아니니까. 아, 그렇죠. 뭐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8명이네, 10명이네. 그걸 누가 알아요? 네. 네.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예상해 가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뭘 투자를 해야 되냐. 투자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한국은 바닥 밑에 바닥이 떠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급하게 살 필요 없다. 살 때 분할해서 살아. 두 번째가 우리나라 내수 경기는 지금 정말 안 좋은데 내년에 더 끝장을 볼 거다. 그런데 그게 모멘텀을 줄 거다. 네. 근데 그게 빠르면 하반기인데 물론 이제 정말 정부가 마음을 크게 잘 먹으면 바로 네. 3월에도 가능해요. 그러나 국회에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금은 그쪽에 신경 아무도 안 쓰잖아요. 네. 네. 민생 쪽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보면 넉넉 잡아서 내년 6월에서 9월 사이가 모멘텀이 생기는데 그 모멘텀 전에 잘 잡으면 될 텐데 급하게 마음을 뭐 실적을 보고 사겠다 이런 소리 하면 이제 늦지만 또 반대로 미래의 전망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어두운 상황에서 그렇게 마음 좁아하심 내면서 살 필요도 없는 시장이다. 또 우리나라 시장 타이밍 놓쳤다 한 2년 잡으면 또 오니까 한국은 그렇게 서둘러 살 필요 없는 시장이고 모멘텀은 내년 하반기 온다. 근데 지금 주가 레벨은 매력적이니까 네. 저는 그냥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련다 정도지 뭐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는 못하겠다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네. 결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장에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더 많이 하죠. 더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그렇게 가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좀 해피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장에 이거 안 되겠다. 국장 확실히 안 되는 건 이제 뼈 맞고 알겠고 이제 미장으로 갈라니 환율 뭐 도저히 갈 수 있는 환율이 아닌 것 같고 심지어 또 미국은 레벨이 지금 주가 레벨이 엄청 높아져 있잖아요. 사상 맞습니다. 최고가인데 야 이 시기에 그럼 내가 저 달러로 바꿔서 미장에 들어가? 야 이거 너무 불안한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분할로도 들어가기 너무 힘든 마음인데 어떻게 그래도 분할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분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국 주식은 네. 비워둔 상태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 전체 목표 비중 대비 한국 주식이 되게 많이 비어 있는 상태라 네네네. 저희는 그러니까 그냥 조금씩 리밸런싱 하자. 돈 들어오는 대로 리밸런싱 하자. 근데 그러니까 새 돈으로 리밸런싱 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고객들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가 조정을 해야 되니까. 비어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고객 돈이 지금 뭉치 돈이 연말에 들어오니까 네. 왜 그런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말 세금 환급 때문에 예, 그런 시즌이잖아요. 12월이 다 좀 네. 예, 연말 정산용 ISA나 IRP
그리고 연금 저축 계좌를 만들으시거나 또는 추가 불입하는 상황에서 네. 돈 들어오는 걸 가지고 저희는 이제 리밸런싱을 했다라면 요 차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빨간 선이 뭐냐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금입니다. 금이고요. 빨간색이 금. 예. 그리고 파란 선이 나스닥 100입니다. 다 로그 차트예요. 한 칸이 2배씩 움직입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이 흐름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제일 심하고 위험했을 때가 2000년 그리고 2008년이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나를 봐주십시오. 예, 추세에 상관없이 금값이 오른다. 다시 봐주십시오. 여기 네. 그리고 여기. 네. 네. 그리고 여기 2020년, 22년. 음. 이 세 번이 미국 시장이 아주 큰 조정을 받은 세 번이죠. 지난 30년 동안. 그 이전에는 나스닥이 없었으니까. 이 지수가 이제 86년부터 있으니까. 네. 네. 요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국 주식 좋은 거 안다. 그죠? 저도 버블이지만 더 간다. 지난 방송에서 그 이야기하고 갔어요. 네. 버블이지만 더 간다. 왜? 저긴 모멘텀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없다. 우리는 싸다는 매력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모멘텀 받은 주식을 살 때 네. 항상 우리가 모멘텀 주식을 살 때 따상을 할 때 제일 염두에 두는 게 뭐죠? 두 가지죠. 첫 번째, 레버리지 쓰지 마라. 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으니까. 네. 아무리 추세를 잘 탔다 하더라도 레버리지 쓰면 큰일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TQQQ 마이너스 80% 90% 가는 거 그렇죠. 2022년에 봤잖아요. 네. 제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 그걸 투자해놔야 음. 재밌잖아요. 보인다고요. 그리고 리밸런싱을 하기에 정말 좋거든요. 그 자산이 네. 굉장히 리밸런싱하기 좋은 자산이에요. 네. 그래요? 그건 나중에 다음 네네. 기회에 불러주시고요.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약간 여유 현금 놔둬라는 이야기 하죠. 왜? 정말 이게 추세가라고 생각되면 현금이 필요한데 그 현금을 원화로 가지고 있어봐야 별로 소용없다는 건 이제 다 알죠. 네. 네. 그래서 그 현금, 진정한 의미에서 자산시장에서 현금은 금이다. 왜?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고 시장이 새파랗게 질릴 때마다 금값이 오르죠. 이번 트럼프 되자마자 금값 폭등하는 거 봤죠, 우리가. 네. 네. 요새는 좀 조정이지만 그땐 제일 무섭게 올랐다고요.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나자마자 잠깐 조정받다가 그때부터 금값이 폭등했던 거. 맞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값이 4배, 5배 오르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찝찝함을 덜어줄 수 있는 약간 소화제, 소화첨가제다. 속이 답답할 때 금을 좀 넣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네. 왜 마음이 편해지냐? 이거 시원하게 만들어줘. 만에 하나 찝찝하잖아. 네. 내가 이거 들어간 게 고점 아닐까? 내가 물렸다라면 어떡할까? 그거를 좀 방어해 주는 걸 들고 있으면 시장이 냉정을 찾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네. 올인하면 네. 약간의 조정에도 버티지 못하거나 올인 당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정말 이 금이 너무너무 좋은 자산인 게 이렇게 지금 저 보여드리는 데가 2010년, 11년 정도의 고점을 칠 때쯤 돼서 보시면 알겠지만 미 증시가 새로운 추세를 돌파하고 막 그럴 때는 금도 이제 조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 금에서 달러로 가니까. 근데 네. 지금처럼 역사상 최고치를 지고 다 버블 아니냐 겁이 물릴 때는 금이 그렇게 잘 조정 안 받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보험용으로 다들 많이 사니까. 네. 여기다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난 오히려 다음에 보험용. 우리가 양안 전쟁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 네, 네. 양안 전쟁에 대해서 걱정할 때 중국 부자들이 네. 얼마나 지금 많이 빠져나오는지 다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금수에 들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 금에 대한 실수요가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자산 배분도 한번 살짝이지만 힌트를 좀 들어봤고요. 우리 홍춘욱 저 대표님이 오늘 거의 뭐 발골 작업을 발골 작업 하고 계시는 바람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뼈들이 많이 뼈 맞추는 시간이 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듣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또 모셔서 예. 못다 맞춘 뼈들 아니요, 뭐 TQQQ 활용법 이런 거. 이거 되게 궁금하네요. TQQQ. 그걸 활용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그거 빨리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